네, 기본소득 찬성 측 인사로 경기도 이재명 지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아주 인상적인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알리는 포스터. 네, 잘 만든 것 같죠? 굉장히 확연하게 눈에 띄어서 네. 만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 재난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우리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투자와 소비, 그다음에 공급과 수요 이 측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경제 위기인데 이 경제 위기가 구조적인 것이고 이제 소비와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의 증대라고 하는 그 일단 매출의 증대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공급을 유인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서 저는 기본소득을 이제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정책을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우리 유명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가깝게 좀 다가가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직접 모델을 하셨으면 훨씬 더 그 기본소득을 네.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광고에는 단체장이 출연이 금지가 돼 있고, 예. 저보다는 조혜정 씨 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이미지 좋은 분들이 하시는 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을 하셨습니다. 네. 기본소득 개념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일단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는 이제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들어가죠.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든 우리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든지 기본적으로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원에게 공평하게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일회적이긴 한데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어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재난 시기에 지급되는 기본소득 비슷한 것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0만 원 지역화폐로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도민 지사님도 받으셨을 거고요.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셨습니까? 효과는 이제 시장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하나하고 이제 통계 자료로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는 이걸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되는,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또 그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게 설계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쓰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 우리 도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이전 소득을 늘려주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켜서 그것이 다시 생산의 증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해놨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매출이 얼만큼 증대됐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즉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는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명절 대목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오프라인 가게들의 손님들이 많이 늘어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이제 통계적 수치를 저희가 이제 좀 제시해드리면 신용카드의 전년 대비 매출액이 얼만큼 회복됐느냐를 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해서 실제 사용된 4월 둘째 주부터 셋째, 넷째 주까지 이 회복률이 지금 현재는 99% 정도로 올라갔는데 비교할 수 있는 서울 경우가 약 80%대에 불과해서 약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회복률이
같은 상황에서 많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신한카드에서는 아예 두 가지를 분리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이 안 되는 금지된 업종, 가맹점 이 두 군데를 분리해서 조사를 했더니 매출이 늘어난 비율이 비취급점,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는 곳은 17%가 늘어났고 재난기본소득을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은 24%가 늘어나서 7%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래 그래프상으로 같이 가다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확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 그래프로도 증명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님은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꾸준히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네. 여러 이슈들 중에서 기본소득 이슈를 계속 갖고 가는 이유는 뭔가요? 세상의 이제 구조가 바뀌면 그에 대응하는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양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 양에 맞춰서 기존 정책의 확장판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데 질이 바뀌면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고도성장기를 지나왔고 이 고도성장기의 특성은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은 부족한 시대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원을 최대한 공급 측면에 투자할 쪽에다 몰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 역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것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서 또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였죠.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기업 측면에 집중 투자를 하면 그게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더라. 이건 역사적 경험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도 있는 사안들인데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습니다. 투자할 돈이 남아서 투자할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자꾸 옆에 쌓아놓는 상황이 발생해요. 즉 공급과 수요로 이렇게 선순환돼야 될 자본의 일부가 자꾸 옆으로 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게 결국은 소비의 그 감소를 불러오고 경제 침체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그 공급 과잉 시대가 된 겁니다. 공급 역량이 수요 역량을 초과하는 시대. 그러면 이때는 이 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아주 단순하죠. 소비의 역량을 증대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소비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즉 노동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기술과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이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때는 대량 실업, 비정규직의 확대 이런 게 이미 예견되고 있고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노동소득의 분배를 확대하는 걸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조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요 측면을 강화해 주는 거죠. 그 방법에는 예를 들면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것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결국은 복지 정책, 즉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정책의 일부로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그것이 공급 측면을 자극하는, 즉 분수 효과가 필요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 어떤 게 가능하냐.
결론은 결국 국민들에게 처분 가능한 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또 그 재원은 기술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사라지면 생산 공급하는 측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성공한 CEO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가 아니고 현재 방식으로 계속 가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투자 과잉 시대, 소비 부족 시대에 소비를 확충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제도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결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비를 위한 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다만 그게 복지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먼저 재난 기본소득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전 국민에게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을 네. 지급합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받으실 건가요?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는 모든 개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다툴 이유가 없어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에게. 개인별이기 네. 때문에요. 뭐 서로 양보하는 문제만 남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지금 재난 지원금이죠. 그건 기본소득은 아니고 차등도 있고 하니까요. 지원금은 가장에게 즉 세대주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제가 세대주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혼자서 다 위임도 아니죠. 제가 받아야 되는데 당장 저희 아들 둘하고 제 아내가 이 사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어떤 이견일까요? 네 분의 다.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네, 연봉이 높으시고 네. 집도 있으실 거고. 예. 네. 근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하는 추세여서 저도 정부 정책에 당연히 또 공조해야 되는 입장이라 제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또는 뭐 안 받으면 정부 재원으로 기부로 간주하니까 안 받으면 되는데 당장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그 아버지께 다 아버지께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분이 왜 혼자 반대하시는군요. 합니까? 뭐 이런 이견이 있어요. 네. 저도 용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액 지급을 포기하면 제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내부 치열한 논쟁 중입니다. 이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하고 계셔서 한쪽에서는 뭐 이번 재난 기본소득처럼 사이다 행정이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쪽에서는 2022년에 대선이 있고 네. 대선을 향한 일종의 이슈 메이킹이다. 네. 계속 끌고 가는 이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때도 청년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이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을 했죠. 저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좀 더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정책적 신념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도정에서도 중요한 우선순위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고 기왕이면 이게 빠르게 온 국민에게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광고도 하고 또 특정 정책을 시행하면 가급적인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정치 얘기 자꾸 하는데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의식이 너무 높아서 사적 욕망이 이렇게 보이면 별로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정을 하면서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정책 주요 과제로 이제 기본소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재난 기본소득의 형태로 일회적으로 지급되긴 하지만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국민 모두의 경제 위기를
지금 불러왔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고용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엄청난 부의 불균형, 소득 불균형의 시대, 그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든 정부의 그 재난지원금이든 네. 부자에게도 줘야 되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반론의 핵심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집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관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재원을 딴 사람이 부담할 때 그런 똑같은 문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결국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주된 재원이에요. 근데 그중에 일부를 골라서 없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말은 좋은데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즉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르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모두가 혜택 보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그 정책을 위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저항이 적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를 필요가 있을 때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지원 정책, 도와주는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면 고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선순환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을 만드는 사람들은 빼자라고 하게 되면 이중의 차별을 받게 됩니다. 즉 부자가 죄는 아니죠. 부자들은 이미 재원을 마련한 단계에서 세금을 훨씬 많이 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보는 데서도 또 빼면 이중차별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정도를 부자들이 혜택으로 생각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런 설계도 하는 거죠. 정책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어요. 완벽한 절대 진리 정책은 없는 거죠. 그 부작용은 교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미 경험했어요. 일본에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명칭으로 현금을 쫙 뿌렸더니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 다 저축을 한 겁니다. 꽁꽁 숨겨놓은 거죠.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실패했어요. 효과가 없더라라고 결론을 냈지만 그거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급 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한 것처럼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3개월 안에 쓰고 안 쓰면 사라지고 요거는 영세 자영업자한테 쓰게 하면 골목에 돈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작용은 해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부자들의 문제는 제가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소득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주자 이런 허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1차 목표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 첫 해에는 1년에 한 번 1인당 20만 원 또는 1년에 두 번 1인당 10만 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쯤에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데 1년에 예를 들면 20만 원을 10만 원씩 두 번 지급한다고 하고 그 지급 방식을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신청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 정도가 불편해서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가서 받는 거죠. 액수가 올라가면 점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거는 그때는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얘기와 비슷하죠. 부작용은 없애가면서 꼭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 1조 3,6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 원, 네. 재구호기금에서 2,737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네.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자 삭감을 통해서 5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다 긁어 모으신 겁니까? 거의 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끼를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긁어 모아서 10만 원씩, 10만 원 한 그렇습니다. 번밖에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가용 자원, 현재의 자원을 했더니 한 4만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정도 가지고 소득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 정부에서 먼저 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존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금, 지금 여유 기금을 7천억 정도 조달해서 결국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걸 다 줬기 때문에 다른 거 혹시 할 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그건 하시는데요. 재난 기금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남겨놓고 이제 여유 비축분을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저희가 내년 내후년 예산에 세금 증세 없이 내년 내후년 또는 그 후에 지출할 일반 회계 예산에서 우선순위 조정이나 또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그걸 차곡차곡 채워갈 거기 때문에 그 지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더 하긴 어렵다는 거죠. 이번 한 그거는- 번밖에 안 되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뭐 이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일반 재난 대응 예산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렇게 도민 1인당 뭐 한 10만 원씩 추가로 할 여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찾아온 아주 구조적 위기이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매년 발생하면 큰일 나죠. 아니 그렇게 재원 조달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하시는 거지만 일단 네.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10만 원 주기가 싹싹 끌어 모아도 힘든 여건인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14조 3천억 원이 네. 듭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주면 17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 재원 마련, 항상 기본소득하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네. 뭐 당연히 걱정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갑자기 고등 수학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산수 가르치고 네. 수학 가르치고 커져가면 고등 수학 가르치면 되죠. 우리가 기본소득의 목표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많은 소득을 지급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처럼 저는 1년에 한 번 뭐 20만 원 전원에게 지급한다든지 또는 뭐 10만 원씩 1년에 한 2번 정도 지급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뭐 사정을 봐서 1년에 4번, 즉 40만 원, 또 1년에 뭐 6번,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증세 필요 없이 현재 한 500조 원을 넘는 예산 중에서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하면 5조 원을 좀 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사실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죠. 현재 예산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10조 원, 뭐 15조 원 이런 정도도 계속 저는 기존 세원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세를 좀 해야 되는데, 증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예를 들면 특정한 소수를 골라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5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골라서 지급하느냐, 다 똑같이 지급하고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세금으로 그만큼을 더 걷느냐, 이건 사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위축되죠.
이걸 없앨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노동 회피 욕구를 없앨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전원에게 지급하고 안 줘도 될 다수에게서 세금을 더 걷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노동 회피를 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 생산성은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이 활성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 일자리인데요. 지금은 노동이 수입의 수단이기 때문에 제로에서 시작해서 최저 생계비를 한 달에 개인 기준으로 150만 원은 벌어야 된다면 150만 원짜리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화예술 일자리는 150만 원 되는 일자리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100만 원만 벌어도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실업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추가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약간의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발상만 바꾸면 돼요. 마치 어떤 걸까요? 지구가 평평할 것이야 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못 갔는데 지구는 둥글다는 게 확신이 되면 멀리 가서 고기 잡을 수 있잖아요. 사실 먼 바다에 더 큰 고기들이 있는데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특정한 소수를 골라서 기본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냐,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준 다음에 안 줘도 될 사람에게서 증세를 할 것이냐, 어떤 게 낫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만 24세 네. 청년들에게 모두 다 지금 부자든 가난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지급하는 거죠. 네. 그것도 같은 바탕에서 시작하신 겁니까? 사실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좀 낯간지럽죠. 거창한 기본소득의 그 이념에 비추어 보면 너무 대상자가 얼마 안 되고 금액도 너무 낮아요. 24세 청년에게 평생 단 한 번 100만 원 1년에 그걸 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 정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으셨죠. 제일 크죠. 두 번째는 이 청년들로 하여금 국가가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관심 갖고 지켜보고는 있다. 마치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 그러면서 탈출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지켜보고 있고 격려한다. 이런 의미가 크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그걸 이제 지역화폐로 저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의 지역화폐만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했죠. 몇 년 만에.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가 전국에 퍼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중앙정부 정책마저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죠. 그 측면에서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청년 기본소득에 얹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중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정책 설계할 때요, 여러 개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하도록 설계하죠. 그러니까 단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이게 2중, 3중의 정책 효과를 얻게 되면 정책 저항이 매우 적어지고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받기도 좋습니다. 그 재원 마련 측면에서 그 페이스북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 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시범적으로 맛배기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저항감이 엄청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의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낸 걸로 인해서 20,000원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내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은 다
국가 운영 경비로 소진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사회 간접 자본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죠. 근데 그건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버스 요금이 실제보다는 싸다든지 이런 것들은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또는 내지 않았는데 20,000원씩 되돌아오더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라면 저항하지 않겠죠. 다만 불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고 일부러 붙인 거예요. 국토보유세로 거둔 세금은 일반 예산으로 절대 쓰지 않고 전액을 국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40%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고 받게 되고요. 한 60% 정도는 땅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아파트 부지라든지 뭐 시골에 있는 뭐 조그마한 시골 토지라든지 이런 정도고 그래서 그 60% 가까운 사람들의 90% 이상은 자기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게 돼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보유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들이 부동산 절반은 아예 없음. 나머지는 소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 비율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급증합니다. 즉 우리 사회에 1, 2%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보유 세금이 우리가 선진국들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보통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0.17%. 근데 보통 선진국들 경우는 6, 7%, 1%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17%를 2배만 올리면 그래도 선진국 또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한 17, 8조 원 정도 거치는데 기존에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던 재산세는 떼주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나머지가 한 1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씩을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원으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제대로 돕고 네.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으로 넘어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하면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절대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정책 저항, 조세 저항이죠. 일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도덕적으로는 만족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건 뭐 커트해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시간이 이번에 좀- 네. 저희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받겠느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는 사람이 20%가 넘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실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기본소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보면 처음에 찬성은 30% 돼 있는데 지금은 6, 70%로 올라갔어요. 안 겪어봐서 그런 겁니다. 도덕적 질문을 하면 도덕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 삶은 다르죠. 그래서 나에게 실익이 있느냐, 납세자한테 이익이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지 납세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 저희가 취재진들이 만난 사례자 중에 그 80대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네.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주택연금 20만 원, 노령연금 30만 원 받고 계시고 10년 전 연락 끊긴 소득 있는 자녀 때문에 뭐 의료 급여나 생계 기부는 받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가고 돈은 항상 모자라고. 이런 분들을 더 찾아내서 일단은 더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노력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반찬을 먹을 때 한 개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시겠다는. 정책은 여러 것들을 정책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이 중에서 진짜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정책들이 더 확장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정책은 축소되고 이런 정책 간 경쟁을 해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대개는 기본소득을 하면 기존 복지를 없앤다라는 상상을 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원래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것도 일종의 도구마예요.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 지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조세 부담률이 뭐 45%, 국민 부담률이 이런 나라는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기존의 촘촘한 복지 정책들을 재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재편하지 않고 늘어가야 될 복지를 신규 복지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1%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OECD 평균은 22%란 말이에요. 우리도 조세 부담률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평균, OECD 평균처럼 한 24, 5% 정도로 늘려야 되거든요. 문제는 조세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차피 늘릴 때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충당하게 되면 기존 복지제도를 건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시도하냐. 다른 나라에서 못한 걸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지 지출이 비중이 너무 적고 어차피 늘려야 되고 증세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증세를 위한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유인책 같은 게 될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때 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다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부 기조는 그쪽보다는 이제 보험, 이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의 정책이 선택됐다고 해서 다른 정책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죠. 전국민 고용보험 그 정책도 하고 기본소득도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한꺼번에 1인당 300만 원 매월 이런 상상하지 말고요. 지금 이번에도 월 10만 원 한 번 지급해 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럼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죠. 나라 차원에선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실험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네. 이번에 결과가 잠시 나왔는데요. 기본소득이 개인의 행복을 높여줬다. 취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런 뭐 짧게 말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보기 따라 다르죠.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얼마나 제고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성공일 테고 기본소득을 주어서 고용을 늘려보겠다라는 측면에서라면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건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기본소득은 고용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줬다면 고용 압력은 낮아지는 게 정상인 거죠. 오히려 그걸 기대하는 것인데 기본소득을 줬더니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걸 검토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미세하나마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고용 일수는 늘어났다는 통계는 그 안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또 하나 영국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기본소득만 물어보면 찬성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네. 당연한 걸까요? 그거는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미리 질문했을 때는 기본소득 찬성률이 40% 정도에 불과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들을 놓고 국토보유세를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오는데 이럴 경우는 어떠냐? 또는 증세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사람을 증세해서 환수하면 특별한 재정 부담이 재무 부담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찬성이 70%로 늘어났어요. 즉 공론화가 아직 안 돼 있고 생소한 제도고 가지 않은 길을 얘기하니까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원래 가던 익숙한 길을 더 확장하고 편하게 만들기를 원하죠.
네, 앞서 핀란드 실험 결과 내용도 좀 얘기를 해봤고 영국 이야기도 했습니다. 뒤에 세계의 지도가 보이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험을 한 나라 또는 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을 저희가 세계 지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영국,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한 나라 전체가 도입한 경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먼저 하지 않겠느냐. 이 여러 나라 중에 저기 왼쪽 끝에 보이는 알래스카 주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죠. 네, 주입니다. 네, 미국 나라는 전체는 아니고. 아니니까. 예. 근데 저기는 이제 석유 기금으로 연간 주민들에게 1,000 또는 2,000불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저게 빈부 격차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통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논의에 그치거나 또는 논의 중이거나 아니면 실험을 했다가 중단한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언제나 다른 나라가 했던 길만 가야 되느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방역에 있어서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방역 잘하고 세계 모범 국가로 지금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나라고 복지 지출 확장의 필요가 매우 높고 복지 지출의 확장 또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모델 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보다는 복지 지출을 늘려갈 여력도 있고 늘려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그 길을 가기 쉬운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확실한 증명이 있으면 새로운 길로 빠르고 쉽고 더 경제적인 길로 가야 됩니다. 저는 매우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가 부담스러우니 경기도는 하시려고 경기도가 하신 할 수 있도록 제도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토보유세 이런 것도 원래 지방 정부의 재원이니까 세율을 정하고 최대 세율을 정하고 지방에서 조례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경기도에서는 1년에 10,000원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내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네? 그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전 도민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서. 마지막 질문은 역시 이제 가장 저항하는 부분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방향이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불리하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결국 아까 질문과 사실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될 만큼 복지가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기존 방식의 복지 정책들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우리가 역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그럼 필요한 이유, 소비를 促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문제가 이 경제 위기인데 구조적 경제 위기인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 부분, 수요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즉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이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복지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노동의 개념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노동이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명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노동의 개념을 좀 바꿔서 자기 실현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보자 라고 한다면 굳이 노동을 임금 노동으로 제한해서 그걸 늘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은 과거처럼 인간 노동이
생산으로 연결돼서 우리 국민들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노동은 기술과 기계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는 일들을 보조하는 정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에 대한 기존 개념도 좀 바꿔야 되고 정부 재정 지출의 방향, 그다음에 내용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수요 측면, 소비 측면에 힘을 좀 북돋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문화자산과 기술의 또는 자원의 소유자로서의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그 기회는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기본소득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 찬성론자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제 모시고 양측 네. 클로징 바로 하겠습니다. 클로징이요? 클로징 뭐였지?